살아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라. 제가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적 가난했던 그에게 고향 뒷산에 있는 바위는 최고의 도화지였습니다. 그는 제도권의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바위에 앉아서 낙서를 하면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키웠습니다. 그는 궁핍과 희망의 간극을 몽땅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메운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장난기 넘치는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유치함과 함께 간직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요즘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유치함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 강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는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잘 알아요? 그는 나를 잘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나를 어쩜 그리 속속들이 파악했냐는 뜻으로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잘했느냐? 놀라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발품을 팔며 그동안 콘텐츠를 모으고 강의안을 만들었던 노력에 대한 그분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제 5장입니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설득하기입니다. 탁월한 강사일수록 에피소드를 잘 활용합니다. 20여 년 전 강사 일을 시작하고 한동안 속이 헛헛했습니다. 헛헛했습니다. 제 강의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장만 앞세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고 강조를 한답시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서도 유명 가수처럼 수많은 청중을 마치 한 명인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비디오로 스피치 전문가나 스피치 달인들의 강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연구 분석했습니다. 어찌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말을 잘하는 그 비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은 그대로 남았지만 정작 그 비법을 가르쳐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이어령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인재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강연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부터 디지털을 강의했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웠지만 그 딱딱한 주제를 그토록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하는 강연에 청중들은 울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인재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중은 그의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저분처럼 저렇게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나와 저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스피치에 대한 열망이 뜨거울수록 그 고민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는 분이 도움이 될 거라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저에게 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을 들었다가 놨다 하는 등 스피치의 내공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를 그리고 청중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든 그분들은 과연 어떤 비법이 있었을까요? 이어령 교수님과 제가 비디오로 시청했던 그 미국인 목사님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강사들과 달리 제목, 주제, 설득 포인트까지 비슷하기는 한데 분명히 뭔가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그 비디오만 뚫어지면서 쳐다봤습니다. 청중의 표정을 살펴보다가 문득 미국인 목사님의 말에 어떠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특정 포인트에 바로 에피소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비밀의 실체를 파악했고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신이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통이 주제이고 팔다리가 소주제라면 손가락과 발가락은 설득 포인트입니다. 실핏줄은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몸통과 팔다리만 있고 실핏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가 되세요. 아무리 외쳐봐야 청중은 이렇게 반문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에피소드의 힘은 셉니다. 에피소드의 힘은 셉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며 공부하고 싶도록 만들고 강사를 붙들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에피소드는 실핏줄처럼 몸 안에 숨겨져 있어 청중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합니다. 탁월한 강사일수록 에피소드를 잘 활용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방금 전에 생각난 듯 친구 이야기를 하고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에피소드의 장면 전환이 무척 자연스러워 이야기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에피소드에도 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에피소드 광신도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책에서 적당한 에피소드를 발췌했습니다. 나중에는 에피소드는 모두 개걸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란 걸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청중은 제 말에 진심으로 감동하지 않았고 공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온갖 텍스트를 섭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강의를 하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의 콘텐츠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심코 한 이야기였지만 모두가 박장대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에피소드마다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하는 것은 하급 수준입니다. 남의 경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중급 수준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모임에서 들은 이렇게 카더라 통신 같은 에피소드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가 판단해서 제가 직접 다듬은 에피소드는 최상급 등급입니다. 최상급의 수준이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주제에 맞게 자유로운 각색이 가능하니 그만큼
설득력도 있습니다. 상급의 에피소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만든 사례집도 있습니다. 물론 제 강연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짧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룩한 의자. 거룩한 의자 편에는 제가 은행에 강연하러 갔다가 경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남녀의 조직 문화 차이라는 콘텐츠에 단골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300명 정도가 강의실에 들어찼는데 부행장급 이상은 강의실 오른쪽 거룩한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앉은 순서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서열의 순서대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내가 누구의 뒤이고 누구의 앞인가를 신경 써야만 합니다. 만약 큰 강당에 남자 직원 100명을 모아놓고 한 줄로 서게 하면 금방 서열순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다릅니다. 여자들은 그 서열을 잘 몰라요. 손을 잡고 둥글게 서죠. 만약 그 순간 내가 네 앞이니 내가 네 뒤니 하고 서로 가르쳐주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싸우기 시작하겠죠. 자,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이 그런 것입니다. 남녀의 조직 문화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교육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제 사례집에서 백화점 구두가게의 에피소드를 선택합니다. 불친절한 백화점 직원과 한바탕 싸운 제 경험담입니다. 스피치 후에는 반드시 반성 일기를 써라. 저는 다종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열심히 모으는 동시에 에피소드의 품질을 가리는 일도 꾸준히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례집과 더불어서 반성 일기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끝낼 때마다 눈물로 반성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오래전 현대제철, 예전에 인천제철이었죠.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40, 50대 공장의 현장 반장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쇠를 만져서 그런지 다들 강인한 눈빛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좀 무서웠지만 태연한 척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강인한 그분들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리기는 했지만 그날의 강연은 정확히 88점짜리였습니다. 저는 부족한 12점을 어떻게든지 만회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가요의 유명한 유행가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물론 그날도 반성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빨간 바지 대신 주전자를 넣었어야 했는데 역시 4대 산맥은 40, 50대 남자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아. 다음부터는 매표소를 집어넣어보자. 저는 이렇게 에피소드 제목들을 쭉 늘어놓고 그 등급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바꿔가면서 시나리오도 다시 짰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하루에도 두 건에서 3건 정도 있다 보니 연습하고 검증할 기회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전체 400여 개의 에피소드 중 40개만 우선 추렸습니다. 청중에게 최고의 박수를 받은 40개를 머릿속에 입력한 뒤부터는 어떠한 강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짧은 건배사부터 2시간짜리 강연까지 모든 스피치 상황에 저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 일기를 쓰는 습관부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그 단점을 채우고 고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얻게 된 것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나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더듬이와 같은 제 촉각으로 의미 있는 에피소드들을 잡아내고 에피소드의 안목과 내공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부드럽게 설득하라.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 무렵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사에서 강연한 후 담당 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요즘 빨대를 빨고 살아요. 네? 빨대라뇨? 강사님 눈에는 잘 안 보이세요? 저 지금 빨대 물고 있잖아요. 그가 들려준 말은 이랬습니다. 대리대는 물이 무릎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움직이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과장이 되면 물이 허리까지 차서 느릿느릿 걷게 되고 나중에 부장이 되면 물이 가슴까지 올라와서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장 말년쯤 되면 물이 목에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면 물을 떠나서 임원으로 승천할지 아니면 물속으로 그대로 가라앉을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승천하는 게 말처럼 쉬울 리가 없습니다. 임원 되기는 틀렸으니 회사를 나가야 하는데 막상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입까지 물이 차올라 빨대라도 물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빨대 부장님을 보면서 수많은 직장인 남자들이 겪는 혹독한 사회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또 다른 부장은 배부른 소리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이, 최 부장, 너는 빨대라도 물었지. 나는 한번 목이 잘렸다가 간신히 본드로 붙였잖아. 선풍기 바람이 그대로 목으로 다 들어온다니까.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중년 남자들의 현실이, 중년 남자들, 우리 사회 직장인들의 현실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대변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듬고 제스처를 넣어서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남성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남자의 일생이라는 동영상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한 남자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양한 에피소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강연은 SNS 방송에서 빨대 부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주부들은 물론 외로움에 지쳐가던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방송 이후에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 번은 조찬 강연을 하던 중 중년의 임원 한 분이 엉엉 울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야, 이 강의를 집에 있는 와이프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남자들 처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할수록 에피소드는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더 실감이 나고 상세한 이야기여야 그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감이 나고 상세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강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빨대 부장은 그해 최고의 히트작이 됐습니다.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직후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중년 남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협이 난무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자들에게,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빨대 부장의
그 에피소드는 최고의 위로였던 셈입니다. 저는 그 강연을 하면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제때 변화하지 못한 건 결국에는 각자의 책임이고 자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에피소드를 통해서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쓸데없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다시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진솔하게 설득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감정의 이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스피커가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청중들은 자신을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처럼 생각합니다. 즉, 앞에서의 최 부장처럼 자신을 빨대 부장으로 스스로가 여기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빨대를 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청중들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가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빨대 부장 강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를 종이에 적는 그런 직장인 남자분들을 유난히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강연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강요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에피소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설득하고 결심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에피소드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6장 청중을 휘어잡는 에피소드 만들기. 누구에게나 에피소드는 있게 마련이다. 제 교육 중에 최고 경영자 CEO 과정 중에 에피소드 만들기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에피소드를 하나씩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하나같이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남의 이야기를 쓰지 말고 대표님 자신의 에피소드를 직접 써보시라고요. 전 그런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이 50인 사람이 에피소드 하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밥 3끼를 먹어도 수만 번은 먹었을 테고 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만 번은 들었을 텐데 누구에게나 에피소드는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저의 스피치 교육 과정에서 고난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그 주제로 에피소드를 찾으라고 하면 다들 우물쭈물합니다.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도 막상 사람들 앞에서 연단에만 오르면 다들 인생이 평탄하다고 합니다. 최근 코칭을 받고 있는 여성 공직자 한 분도 처음에는 에피소드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다지 고생한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몇 주를 고민하더니 마침내 한 가지 에피소드를 꺼내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초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유독 남녀차별을 심하게 하셨죠. 여자가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의외로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등과 3등을 한 남자애들은 따로 부르시더니 회초리로 당신의 종아리를 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질 수가 있어? 남자애들이 맞은 이유는 단지 여자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그런 식의 남녀차별은 저는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남녀차별이 있는 한 죽어도 승자는 될 수 없겠구나. 내 손으로 남녀차별을 직접 없애야겠다. 전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녀는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에피소드로 소개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고 에피소드의 힘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관찰력을 기르면 에피소드가 보인다. 에피소드를 말하는 건 처음이 어렵지 시간이 가면 점점 쉬워집니다.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은 관찰입니다. 관찰력을 기르면 에피소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사물이나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리고 평범한 경험 등이 이제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에피소드에 짓눌려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관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자 모든 게 다 에피소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에피소드로 보였습니다. 한 번은 40대 부장 및 20대 30대 대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들의 행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대리들이 마이크를 잡고 랩을 하면 부장들이 앉아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즘 노래는 가사다운 가사가 없어. 저게 노래야 뭐야. 도대체 무슨 소린지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모르겠어. 그러다가 노래방에서 부장이 조용필의 노래를 부르면 반대로 대리들은 다들 자기 노래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부하기 좋아하는 대리는 부장 옆에서 번호를 대신 눌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로 놀다 보면 마지막 노래는 늘 함께 부르는데 대개 사랑으로나 만남입니다. 저는 노래방을 나오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 경험은 세대 차이와 조직 문화, 강연의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식하고 나면 늘 노래방들 가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정말로 단합이 잘 되시나요? 솔직히 병만 쌓고 나오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랩을 부르면 부장님들은 가사를 통 알아듣지 못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부하들은 자기 부를 노래만 열심히 찾고 있죠? 옆에서 죽어라 번호만 찍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맞죠? 도대체 화합이 제대로 됩니까? 부장님들? 부장님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거 이제 제발 부르지 마세요. 후렴구가 너무 길어서 부하 직원들이 옆에서 도우미 하다 지친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제일 짜증 노래 1위가 바로 그겁니다. 대신 요즘에 인기 있는 엑소의 으르렁 같은 노래 한 소절만이라도 따라 불러보세요. 젊은 분들도 나훈아 노래 한 곡 정도는 배워두세요. 그렇게 사소한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통로가 이렇게 생긴답니다. 화합을 한답시고 늘상 억지로 어깨동무를 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사랑으로 또 부르지 마시고요.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면 단합이 잘 될 거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 믿음을 버리고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들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청중들은 제 강연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바로 제가 표현했던 그대로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에피소드 사냥꾼으로 살다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콘텐츠에 갖다 붙일 것인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직원들과 틈나는 대로 수다를 떱니다. 업무는 물론이고 각자의 사생활까지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에피소드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한우는 한 직원과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은퇴하자마자 요리학원부터 등록했다고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만 한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감을 잡았습니다. 바로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을 위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주제는 은퇴 후 2배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이면 적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평생을 같이 할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평생 밖에서만 돌던 남편이 이제 은퇴한 뒤에 집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가 닭 보듯 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지요. 제 후배의 아버님이 평생 경찰로 사셨는데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경찰이었으니 잠복 근무다 뭐다 해서 집에 못 들어간 날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리학원 등록이랍니다. 학원에서 갈비찜을 배워서 아내에게 해줬다는군요. 갈비찜을 배워서 아내에게 요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처음 해본 갈비찜이 맛이 있어봐야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고기는 질기고 간은 잘 안 맞고 영 어설펐겠죠.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앞치마 딱 두르고 땀을 흘리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네요. 질긴 갈비를 뜯으면서 남편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아내는 결국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1년 동안을 열심히 아내에게 점수를 쌓아서 그걸로 평생의 기반을 닦은 겁니다. 대화 속에 에피소드라는 싱싱한 물고기가 산다. 저는 누구의 이야기든지 허투루 듣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은 말하는 도중에도 제게 꼭 묻습니다. 원장님, 이거 강연할 때 써먹을 거죠? 제가 원장님 앞에서는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한다니까. 네, 오랫동안 저를 지켜본 방송국 고위 간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 그 원장님 별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건 딱 하나는 있지. 그 사람은 손에서 메모지를 놓는 법이 없어. 네, 저는 평소에 다이어리와 펜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면 무조건 꺼내 적습니다. 그런데 여태 다이어리에 메모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생각해서 더 길게 말을 합니다.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도 필수품입니다. 녹음기는 메모하기 힘든 상황일 때 주로 애용하는 편이고 카메라는 에피소드 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파파라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창 제가 양성평등 강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강의였는데 하필 생생한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족과 스키장에 놀러 갔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즐겁게 노는 장면, 그런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업은 채 스키 타는 부인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아이를 보면서 번갈아 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들 모습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생생한 현장 사진을 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에피소드를 찾기 위해서는 잠입 르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의 밍크코트 코너를 지나다 숍 매니저와 신참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저 아줌마는 절대 안 산다고 했지?
왜 쓸데없이 10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야, 얼굴 딱 봐라. 밍크 코트를 사게 생겼니? 네. 마침 백화점 직원 대상 서비스 강의를 앞둔 저는 이때다 싶어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옷을 고르면서 옷을 살 것처럼 하면서 샵 매니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했으니 손님 얼굴만 봐도 살지 안 살지 잘 알겠네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럼요. 딱 보면 알죠. 네, 직원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거 한 벌 팔려면 온갖 비위를 다 맞춰야 할 텐데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참아야죠. 저는 30분 동안만 간 쓸개 다 빼주면 그만이지만 손님은 10개월 동안 카드값 갚느라 엄청 괴로울걸요. 네, 얼마 뒤 이 에피소드는 고스란히 백화점 직원 대상의 고객 만족 강의에 활용됐습니다. 여러분,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절대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객을 응대하는 건 길어야 30분 정도입니다. 고객은 30분을 만족한 대가로 10개월 동안 밍크 코트 값 갚느라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건 팔 때마다 수수료도 받고요. 따지고 보면 고객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족입니다. 그러니 고객한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답게 일하세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청중의 공감을 얻으려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나 고사성어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말도 날카롭고 청중들에게 호응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강사들도 저처럼 종종 잠입 르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LG그룹 모 계열사의 생산 라인 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생산직 경험이 전혀 없는 후배 강사는 고민 끝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직접 하루 정도 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회사가 결국 하루 동안의 체험을 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강연의 경험이 아니라 말을 하는 스피커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피소드 사냥꾼이 되면 책 읽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그걸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맞춘 에피소드로 만듭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연금술사에는 양치기 소년이 번개와 늑대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양들이 순해서 할 일이 없다가 번개가 치거나 늑대가 나타나면 비로소 양치기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난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강연장에서는 이 에피소드를 각색해서 들려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늑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늑대 때문에 좌절하셨나요? 상사에게 혼나거나 승진 명단에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늑대에게 감사하세요. 늑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도 더 열심히 뛸 수 있으니까요. 네, 예전에 제가 제3의 성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은 뒤에는 3권 분량의 에피소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내용은 도표나 그래프로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이렇게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문 뉴스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면에서 괜찮은 기사를 발견하면 그 기사를 가위로 그 부분을 오려서 A4 용지에 붙입니다. 그걸 한 장 분량의 에피소드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 각각의 포스트잇을 붙여서 조직관리, 자아개발, 자아혁신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말을 하려면 독서도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시청도 유별난 편입니다. 제가 에피소드 광신도이다 보니 텔레비전 앞에는 늘 메모지와 볼펜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다큐멘터리 프로를 많이 보는 편인데 메모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 그 채널을 못 돌리게 합니다. 영화관에 갈 때도 포스트잇과 볼펜을 저는 챙깁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동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영화의 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것을 강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 비슷한 게 나올지, 비슷한 게 나오는지 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를 제 머릿속에 입력한 다음 관련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메모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칠 때도 많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저와 함께하는 그리고 저와 친분이 있는 강사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졌다면서 요즘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영화도 책도 텔레비전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을 관찰해서 살아있는 에피소드를 건져내고 그 길 위에서 유능한 강사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 말을 하는 스피커는 수많은 청중을 만납니다. 저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저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스피치를 합니다. 따라서 스피치를 하기 전에 청중과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관찰력입니다. 관찰력이 없으면 매번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관찰 노하우만 익힌다면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2009년에 이코노미스트의 의뢰로 탤런트 정완용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도 단 10분 안에 지인으로 만드는 엄청난 친화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자리에 나타나면 다들 웃느라 뒤로 넘어간답니다. 정완용 씨가 누군가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몸짓과 말투까지 아주 비슷하게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할머니가 갑오경장에 태어난 옛날 분이셔서 텔레비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드라마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 할머니는 텔레비를 보다가 제가 맨날 저기 가서 밥을 먹어서 집에서는 요즘에 밥을 잘 안 먹는구나 그러셨습니다. 또 TV 방송 중에 제가 이불 까는 장면이 나오면 할머니는 또 TV를 보다가 오늘도 한용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는 글을 보면서 인터뷰 도중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옴표 기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직접 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연기자로서 갈고 닦은 관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정완용 씨는 연기를 할 때 일부러 꾸며서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창작팬은 60대 할아버지를 연기한다면 옆에서 직접 그것을 관찰하고 미세한 특징을 포착해서 정확히 연기로 되살립니다. 이처럼 정완용 씨의 연기와 스피치의 저력은 관찰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토크쇼의 유명한 MC인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는 마치 방금 생각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관찰을 해서 에피소드로 각색한 것들입니다. 그 수많은 에피소드를 꼼꼼히 기억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하나씩 머릿속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직업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프로답게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보십시오. 누구나 스피치가 한 번에 일취월장할 수는 없습니다.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까지 주는 그야말로 재미와 의미를 주는 그런 스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면 스피치의 실력은 일취월장할 수도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없다고 여러분들 투덜대지 말고 관찰의 낚싯줄부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월척을 낚을 수 있습니다. 제7장 에피소드 요리하기. 에피소드에도 탄탄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에피소드라는 재료를 충분히 찾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할 시간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레시피가 엉망이면 맛이 형편이 없듯이 에피소드도 제대로 각색하고 포장하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스피치 강의에서 에피소드를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에피소드를 넣으면 스피치가 가벼워 보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고 무거운 단어들을 조사로 연결하는 순간 스피치는 딱딱해지고 그 무게감에 짓눌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한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 경영자 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수상자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제 차례가 되었는데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업을 대표해서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업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대표, 네트워크, 권익 같은 말들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청중은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면 일단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수상 소감으로 가족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거룩한 자리라도 에피소드에는 청중의 귀를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에피소드를 잘못 쓰면 스피치가 가벼워집니다. 에피소드에도 탄탄한 논리가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려면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직업만으로 일생을 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살려면 정말로 프로답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제를 먼저 제시한 다음 바로 에피소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에피소드를 들려준 다음에는 다시 처음의 논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그냥 단순한 수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탄탄한 논리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알맹이가 있고 품격 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직업으로 변화무쌍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제 스스로가 그 위기를 돌파하고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만 탓할 게 아니라 프로답게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에피소드와 논리의 경계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실한 예고편이 붙으면 그때부터 에피소드는 이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감정이입을 방해합니다. 주제와 딱 맞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정말로 웃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들으면서 판단하면 그만이지 내가 가진 카드를 미리부터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청중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에피소드를 들려줘야 효과적입니다.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제 자신이지만 청중들 각자가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돼서 함께 공감을 해야 합니다.